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서 실패했던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공조부리 강경 대응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 어제까지였던 영장 집행 1차에선 실패했고 오늘 다시 공수처가 이제 발부를 받게 됐습니다. 청구 25시간 만에 재발부된 상황.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발부가 됐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혐의로 똑같은 영장 판사에게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1차 체포영장에 실패한 공수처가 5기로 저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영장 판사도 결국 저는 5기로 발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1차 체포영장이 실패하고 난 이후로 저는 공수처가 약간은 냉각기를 가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게 하든지 어차피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지금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진 공수처에서는 보니까 이번에 2차 체포영장 할 때는 경찰 기동대도 들어간다. 특공대도 들어간다. 헬기도 동원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사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경호처에서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 1차 체포영장 때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의 물리적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내전 상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2차 체포영장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집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박 교수께서는 이번에 재청구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던 거죠? 그렇죠. 사전 1차 영장 발부 때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의 재발부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3일 날 1차 영장 집행 때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법치주의와 소위 말하는 사법질서가 무력화되는 거를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질서가 무너지고 수습할 수 없는 정말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엄 내란을 정말 2시간 만에 무력화시키고 정상화를 시켰지만 이후에 대행 체제 또 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다른 대행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한 고비 한 고비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과 검사와 경찰이 영장을 들고 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력으로 그것도 공무원들이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수렁으로 빠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온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말로 국격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대외 신인도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영장 집행의 엄중함 그리고 국민들의 빠른 집행을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체포영장 1차 집행이 결국에 불발되면서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고개를 숙이고 이번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집행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마 저는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1차 체포에 실패하고 난 이후로 아마 공조부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동대 얘기도 나오고 특공대 얘기도 나온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만한 나름대로 어떤 세부 플랜을 짜졌다고 보고 그것이 내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 경호처 이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외곽 경비는 우리 소방사에서 또 그 안에는 101, 202 경비단 우리 경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오늘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0여 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가서 체포 저지 인간 방패를 만든다는 그 변수가 하나 생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입하기보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1차 저지선을 만들었을 경우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계획을 짰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로 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만반의 대비를 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거다 예상하셨고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저는 뭐 하루 이틀은 시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150명이 갔고 그중에 100명의 경찰 병력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경호처의 방어에 밀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경찰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될 거고요.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경호처의 이 소위 그 차벽이 뭐 2중, 3중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방송으로 봤지만 뭐 윤형 철조망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또 여러 가지 그 준비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뚫고 영장 집행을 하려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말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하게 되면은 가서 대치를 할 경우에 또 주말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목요일 정도가 가장 유력한 날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언급은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으로서 지금 관저가 뭐 거의 요새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차벽도 많고 스크럼도 있고 뭐 그런 보도들이 연일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쨌든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뚫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방안들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방안 중에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 좀 있으십니까, 교수님? 이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2차 체포영장은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맨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아마 공수처장은 별도로 있고 집행하는 우리 검사만 보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완전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2차 체포영장은 공수처의 어떤 조직의 명운도 달린 만큼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40여 분 정도가 1차 저지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경찰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밀쳐내고 물리력으로 밀쳐내고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아마 이번에 아마 오동훈 처장이 오늘 국제 뭐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도 아마 그런 뭐 굉장히 좀 큰 각오를 다졌는데 저는 아마 공수처장이 그런 부분들을 맨 현장에서 리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마 어차피 기동대나 특공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경호처하고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어떤 구급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대비할 예. 상황이다. 특히 저번 1차 체포영장 들어갔을 때는 보면 일부 경호관들이 당연히 화기, 어떤 권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번에 공조본에서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특공대 헬기 투입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됩니다. 다만 그게 뭐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떤 방안들 좀 거론되는 것들 유력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불의의 사태로 이게 번지는 게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3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뭐 헬기라든지 구급차라든지 만반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그렇게 돼서는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뭐 3박 4일 집행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 저지선들 하나하나 다 돌파하고 또 막아서는 인원들에 대해서 다 체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다면 소위 불미스러운 사고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혈 사태를 피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영장 집행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와 꼼꼼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평화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이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하고 법 집행 방해하는 사람 모두 체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없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하는 부분들은 적법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수처에서 원래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중앙지법이라는 관할이 있는데 결국은 서부지법이라는 그 변칙 어떤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게 보면 결국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두 분이 결국 서부지법원장 출신이고 예. 또 이번에 선출은 됐지만 임명되지 않으신 분도 또 서부지법의 어떤 부장 판사를 하시다 보니까 가장 영장을 받아내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삼고 결국 공수처가 빠져라.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결국 경찰에서 원래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서 원래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트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간 끌기이자 소위 그 법 전문가들의 법꾸라지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소환하면 가서 경찰과 따로 조사받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 언제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번거로운 일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전에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경찰의 출석을 거부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가니까는 그거 왜 경찰이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해? 그러면서 못 들어와 그럽니다. 그럼 경찰이 하면은 또 갈까요? 저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거라고 봐요. 지금 공수처가 집행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검찰도 수사권이 없었지만 검찰도 수사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이 영장 발부해서 내란 주요 종사자들 다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신속한 계엄 내란 사태의 주요 종사자 그리고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법의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는데 경찰의 수사에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송달도 거부했던 분이 이제 와서 수사권이 저기에 있다. 거기서 가서 조사 받겠다는 말도 안 꺼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저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법원의 명령과 법의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저지를 좀 주도했다라고 하는 박종준 경호처장도 경찰 출석 요구 지금 2차까지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뭐 변호인단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뭐 3차까지 혹시나 불응할 경우에는 뭐 또 영장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혹시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참 닮는다. 뭐 사망 직전까지 뭐 나는 광주에서 총 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또 그 부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창부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똑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변명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안 가요. 그리고 두 분 다 똑같이 변호인이 아직 없어서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해서 변명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병은 동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병 동원됐잖아요. 계엄 때.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병은 동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국수본에서 공식적으로 사병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부창부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갖다가 무력화시킨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계엄 내란을 음모를 꾸미는 거를 경호처장이 몰랐을까요? 알았고 지금까지 그 우두머리를 갖다가
법의 집행을 막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이것은 내란의 동조범 아니 적극적인 내란 참가자 이렇게 주요 종사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예. 단순한 법 집행을 막은 것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향후에 저는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의견도 짧게 좀 들을게요. 일단 뭐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경호 책임자거든요. 본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호청 차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아마 경호 대상자에 대한 최고의 경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 보면 체포영장이 어떤 체포영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따라서 군사상 기밀 지역에 대해서는 압수라든가 수색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평생 경찰로 살아온 상황에서는 본인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것은 위법하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경호처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공조본에서 어떤 이 경호처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라 체포영장이라도 어떤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모든 부분에 불응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상황 계속적으로 버티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국회에서 또 내란죄를 제외했던 거는 탄핵 사유의 중대 변경이다,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 비유를 했는데요.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그게 짜장면이냐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원래 그 탄핵 소추할 때 보면 가장 중요했던 두 부분이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그 행위들이 내란죄를 성립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빠지는 것이니 그럼 당시에 이 탄핵소추 의결했던 부분들은 그때는 잘못됐다 그럼 이것을 만약 빼게 되면 원래 재결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이 내란죄를 빼는 게 좋다고 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탄핵소추에 나와 있는 탄핵소추 변호인단의 그 김진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께서 권유하신 대로 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먼저 권유를 했다면 이거는 조금 이 앞으로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도 불어날 수 있는 데다가 아마 이게 왜 이 내란죄를 빼게 된 그 시점도 중요한 게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항소심에 대한 날짜가 1월 23일부터 시작된 결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날 1월 3일 날 이것이 됐다는 것은 이 내란을 빼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이제 가시화되는 순간에 결국은 좀 더 탄핵 이 선고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좀 논의하고 이 부분에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란죄 제외를 두고서 굉장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소추 각하 사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갔다고 붕어빵 아닌 거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붕어가 안 들어갔어도 붕어빵임을 밝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헌법 교수들 다수가 내란죄 사실관계마저도 만약에 다 뺀다면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을 재의결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란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쟁점을 재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것, 이것은 탄핵의 재의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다 포괄해서 보기 때문에 뭐 소추단이 그 쟁점에서 넣던 뺐던 우리는 내란죄까지 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권유 문제는
양쪽에서 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건 오보임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자장면, 붕어빵 두 분 다른 좀 비율을 보여주셨네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